자, 2023년 감정평가사 경제학 기출문제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XJ에 대한 시장 수요 곡선과 시장 공급 곡선이 각각 이렇게 주어져 있대요. 정부가 XJ 한 단위당 10만큼의 세금을 공급자에게 부과한 경우에 XJ의 시장 가격은 얼마가 되겠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요거 그래프를 그려보시면요.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수요 곡선은 이렇게 우하향하게 그릴 수가 있는데 공급 곡선은 수직선입니다. 수직선이에요. 왜냐하면 Q는 20, 여기가 P이고 여기가 Q인데 Q가 20에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얼마이든지 간에 Q가 20에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S곡선은 이렇게 Q20에서 수직선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초의 균형점을 구해야 되는데 자, Q 똑같이 Q에 대하여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식을 같다라고 연립을 하면 되겠죠. 요렇게 같다라고 연립을 하면요. 자, 넘어가면요. 80은 이 P가 되기 때문에 P가 40이 됩니다. 자, 그래서 최초의 균형점은 40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공급자에게 10만큼의 세금을 부과했죠. 자, 그러면 공급 곡선이 10만큼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10만큼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어차피 수직선이기 때문에 위로 올라간다 해도 똑같이 수직선입니다. 자, 그래서 공급 곡선은 변함이 없어요. 자, 수직선인 경우에는 그 수직선을 위로 올린다고 해도 그대로 수직선입니다. 자, 그래서 S곡선이 그대로 수직선이기 때문에 S곡선은 불변입니다. 자, 우리 이것을 최초의 공급 곡선을 S0라고 하고 자, 조세 부과 후에 공급 곡선을 S1이라 쳤을 때 S0와 S1이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조세 부과 후에 시장 가격은 40에서 불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번 40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문제입니다.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하고 물어봤어요.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양이면 두 재화 사이의 관계는 대체제 관계이죠. 자, 그래서 대체제 관계니까 요건 틀렸습니다. 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큰 상품은 우리가 정상제라고 하죠. 수요 곡선이 수평선이면 입실론이 무한대인데 자, 수요 곡선의 모든 점에서 가격 탄력성 무한대입니다. 공급 곡선의 가격축 절편이 양의 값을 갖는 경우에는 자, 이 말은 이렇게 그래프가 있었을 때 가격축 절편이 양의 값, 여기서 가격축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기가 가격축이고 여기가 바로 수량축이죠. 그래서 가격축 절편이 양의 값이다. 이 말은 공급 곡선이 세로축에서 출발한다. 요 얘기예요. 이러한 뜻을 지금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할 때는 공급 곡선 상의 모든 점에서 항상 에타는 1보다 큽니다. 자, 우리 이럴 때는 항상 에타는 1보다 크다는 거. 우리가 원점에서 출발할 때 그때는 에타가 1이죠. 만약에 수평축에서 출발하면요. 그때는 에타가 1보다 작습니다. 요거 기억하실 거예요. 자,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기울기에 관계없이. 자, 기울기에는 관계가 없어요. 오로지 출발점이 어디냐가 중요한 거지 기울기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지금 5번 지문이 잘렸는데 5번 지문 보시면요. 원점에서 출발하는 우상향 직선의 공급 탄력성 항상 1이다. 방금 제가 설명드렸죠? 그래서 5번이 올바른 지문이 됩니다. 다음 3번입니다. 시장 수요 함수와 시장 공급 함수가 각각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자, 시장 균형에서 생산자 잉여와 소비자 잉여가 얼마냐라는 것이에요. 자,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니까 문제풀이 하지 않고 그냥 개념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인데 여기가 소비자 잉여고 여기가 생산자 잉여니까 각각 면적을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다음 4번입니다. 두 재와 X와 Y를 소비하는 값의 효용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대요. 3차 동차의 콥 더글라스 효용함수입니다. XJ 가격은 1, YJ 가격은 2고 소득은 90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내용이 주어져 있으면 바로 예산 제약식 쓰시면 됩니다. 자, X 플러스 2Y 이꼬르 90으로 이렇게 예산 제약식 하나 적어 주시고요. 효용함수와 소득이 각각 이렇게 변했대요. 자, 아까는 이랬었고요.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값의 효용이 극대화되는 XJ와 YJ의 구매량 변화로 오른 것은 얼마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우리가 그러면요. 최초에 이랬을 때 소비자 효용점이 어딘가를 구해야 되고 두 번째로 이랬을 때 소비자 효용점이 어딘가를 구해서 그래서 XJ와 YJ의 구매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각각 구해 봐야 됩니다. 자, 우리 요거 최초의 효용함수에서 MRS를 한번 구해 볼 건데요. 자, 최초의
효용함수에서 MRS는 자 2분의 1에 x분의 y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 MRS가 뭐랑 일치해야 돼요? 두 재화의 상대 가격 2분의 1하고 같아야 돼요. 우리 그랬을 때 효용 극대화가 달성됩니다. 자, 똑같이 2분의 1, 2분의 1 있으니까 이렇게 약분해 주면요. y와 x는 같다라고 하는 조건식이 도출이 됩니다. 자, 이러한 조건식을 여기다가 집어 넣으면요. 3y가 30이 나오죠. 3y가 90이니까 y는 30이 나오죠. 자, y는 30이다. 그 말은요. 자, 이 자리에 똑같이 x는 30이 똑같이 나옵니다. 대입해 보면은 x는 30이 나와요. 자, 최초의 우리 소비자 규정점은 여기였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구분을 하고요. 자, 예산 제약식이 자, 두 재화의 가격은 똑같은데 소득이 100으로 바뀌었죠. 자, 그리고 MRS가 바뀌었죠. MRS가 여기 위에 0.5, 0.5 있는 거니까 이것의 MRS를 구하면 그냥 x분의 y가 나옵니다. 왜? 0.5분의 0.5는 1이기 때문에 쓰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런데 두 재화의 상대 가격은 똑같죠. 2분의 1로 똑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y가 x라고 하는 관계식이 도출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x자리에 이 y를 집어넣으면 4y가 100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y는 25가 되겠죠. 자, y 25 집어넣으면 x는 50이 됩니다. 색깔을 맞춰 쓰다 보니까 자, 이렇게 해서 x는 20개가 증가하죠. x는 20개 증가하고요. y는 마이너스 5개라고 해주면 됩니다. 정답은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지요. 다음 5번입니다. 소비자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무차별 곡선은 효용을 구체적인 수치로, 요거는 기수적 효용 개념인데 무차별 곡선은 서수적 효용 개념이기 때문에 기억은 틀렸고요. 상품의 특성에 따라 무차별 곡선은 우상향할 수도 있습니다. 자, x제나 y제가 비재화인 경우에는 무차별 곡선이 우상향할 수도 있습니다. 자, 만약에 x제를 비재화라고 해볼게요. 자, 여기가 x제, 여기가 y제인데 x제를 비재화라고 한다면 자, x제의 소비량이 적을수록 효용이 극대화되겠죠. 화살표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자, y제는 재화하기 때문에 소비량이 많을수록 소비자의 효용이 커지겠죠. 자, 이 둘의 출발점을 일치시키려면 얘를 이렇게 데리고 오면 되겠죠? 그럼 얘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새로운 원점은 여기가 되고 원점에 대해 볼록하게 그려주면은 무차별 곡선이 1, 2, 3 이렇게 1로 갈수록 소비자의 효용이 커지게 되는데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우상향하게 그려지고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니은은 맞습니다. 열등제이면서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의 절대적 크기가 더 클 경우 자, 소득 효과의 절대적 크기가 더 크다 이 얘기죠. 우리 이런 재화를 기펜제라고 합니다. 맞는 표현이고요. 유행 효과, 밴드웨건이라고 나와 있죠. 독자적으로 결정한 개별 수요의 수평적 합은 시장 수요 곡선이 아니라 시장 수요 곡선이 더 완만해집니다. 자, 시장 수요 곡선은 개별 수요의 수평 합보다 더 완만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소비하면 소비할수록 그 자체의 효과로서 소비가 더 증가하기 때문에 단순한 합보다 시장 전체의 수요는 더 커집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에 A, B 두 사람이 있는데 자, A가 5개 수요하고요. B가 3개 수요한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A와 B의 수요량의 합은 8이지요. 그런데 밴드웨건 효과가 만약에 플러스 2만큼 있다면 그때 시장 전체의 수요량은 10으로서 밴드웨건 효과가 반영되어서 더 커진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리을은 틀렸죠. 정답은 그래서 니은 디귿이니까 4번입니다. 다음 6번입니다. 생산자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하고 물어봤어요. 한계 기술 대체율은 등량곡선의 기울기를 얘기한다. 맞는 표현입니다. 등량곡선이 직선일 때 대체 탄력성 무한대인 거 맞지요? 0차 동차 생산함수는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이 아니죠. 1차 동차 함수에 대한 얘기이니까 3번이 틀렸고요. 등량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고 하는 것은 접선의 기울기인 한계 기술 대체율이 체감한다는 걸 의미하고요. 규모에 대한 수익은 자본의 규모도 바뀌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자본의 규모가 바뀌려면 당연히 그 기간 개념은 장기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 7번입니다. 독점기업 A가 직면한 수요 곡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총 비용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라고 해요. 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량과 이윤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독점기업이기 때문에 MC 곡선 필요하죠. 우리 여기서 MC를 구하면요.
Q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2Q 플러스 20이 MC로 나오게 되고요. 자, 우리 수요 곡선에서 MR 곡선 도출해야 되죠. 자, MR 곡선은 수요 곡선하고 기울기 2배인데, 자, 얘를요, P에 대해서 식을 정리해 준 다음에 계산하겠습니다. 자, 이 P가 100 빼기 Q인데, P는 50 빼기 2분의 1 Q죠. 그래서 기울기 2배 해주면 50 빼기 Q가 됩니다. 자, 이게 MC고 이게 MR이니까 이 둘을 연립해 주면은 3Q가 30이니까 Q는 10이 나옵니다. 자, Q는 10이 나와요. 자, 우리 그랬을 때 재화의 판매 가격은 요 Q10을 여러분들 여기서 실수하시면 안 돼요. MC나 MR에 넣으시는 게 아니라 요 Q10을 수요 곡선에다가 집어 넣으셔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수요 곡선까지의 높이로서 판매 가격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Q가 10이니까 수요 곡선까지의 높이를 구해야 돼요. 자, 얘가 10을 넣으면요. 얘가 5가 되겠죠? 그럼 P는 45가 됩니다. 자, P는 45. 그래서 생산량은 10이라는 걸 일단 구했고요. 자, 두 번째 이윤인데 문제에서 이윤을 물어보는 경우에는 이윤은 판돈이 얼마죠? 총 판매 수입인데 얘는 TR이라고 해요. 그런 다음에 총 비용을 빼면 이게 이윤입니다. 그런데 TR이라고 하는 거는요. P 곱하기 Q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자, 총 비용은 어차피 함수가 주어져 있으니까 총 비용은 빨리 구할 수가 있습니다. Q 자리에 10을 집어넣으면 100 플러스 200이 나오게 돼요. 그렇죠? 100 플러스 200. Q 자리에 10을 집어넣으면은 100 플러스 200이니까 TC는 300이 나오게 되네요. 그럼 이제 우리가 PQ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게 P잖아요. 여기다가 이쪽에다가 곱하기 Q를 해주고 이쪽도 곱하기 Q를 해주면 얘 뭘로 바뀌죠? P 곱하기 Q. 그럼 얘가 바로 TR이에요. 바로 얘가 TR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10을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10을 넣으시면요. 50. 10 넣으면 5죠. 그러니까 45죠. 45 곱하기 10 해주면 450이 되죠. 450 빼기 300은 150. 다음 8번입니다. 독점 및 독점적 경쟁 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연 독점은 규모의 경제가 있었을 때 발생하지요. 순수 독점은 경제적 순손실을 발생시킵니다. 삼각형 발생시켜요. 독점적 경쟁 시장의 장기 균형에서 각 기업은 영의 이윤 갖고 있는 거 맞습니다. 우리 이것을 정상 이윤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정상 이윤만을 얻고 있다라고 해도 같은 말입니다. 자, 왜냐하면 독점적 경쟁 시장에선 장기에 자유로운 기업의 진입과 퇴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지요. 완전 경쟁 시장과 유사한 특성이고요. 독점적 경쟁 시장은 이질적 상품을 가정하고 있고요.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기업들은 자, 이질적 제품이기 때문에 비가격 경쟁이 행해집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옳습니다. 다음 9번입니다. 꾸르노 복전 모형에서 시장 수요 곡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한계 비용 모두 10으로 동일을 합니다. 자, 꾸르노 균형에서 산업 전체 산출량 물어봤는데 이렇게 두 기업의 한계 비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어차피 두 기업의 생산량이 같아요. 그래서 A 기업이 몇 개, B 기업이 몇 개 이렇게 따로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생산량을 1이라고 하면 꾸르노 균형에서의 생산량은 시장 전체적으로 3분의 2가 생산되기 때문에 얘를 구한 다음에 요 값에다가 곱하기 3분의 2를 곱해서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그래서 시장 수요 곡선이 이러이러하죠. 그러면 완전 경쟁 시장이었다면 P 이꼬르 MC에서 생산을 했을 텐데 자, P는요 20 빼기 Q로 주어져 있죠. MC는 10으로 주어져 있죠. 넘기면 Q는 10입니다. 우리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이었다면 10개를 생산했을 건데 꾸르노 균형이라면 3분의 2를 곱하니까 3분의 20개를 생산했겠죠. 자, 9번은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됩니다. 다음 10번입니다. 게임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물어봤어요. 자, 내시 균형은 상대방의 전략에 관계없이 자기가 가장 유리한 전략, 우리 이것을 우월 전략이라고 하죠. 요건 내시가 아니고 우월 전략 균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복점 시장에서 내시 균형은 딱 하나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2개 이상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어떤 게임에서 우월 전략 균형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시 균형 존재할 수 있지요. 맞는 표현이고요. 다음 4번, 순차 게임에서는 내시 조건만 충족하면 완전 균형이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완전 균형이 되기 위해서는 내시 조건 플러스 신빙성 조건이 필요합니다.
자, 신빙성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요건 지금 순차 게임에서의 얘기예요. 자, 어떠한 기업이 있는데 A 기업이 있어요. A 기업이 어떠한 시장에 진입할 수도 있고 진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B라는 기업은 이미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A라는 기업이 새롭게 진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럼 B 기업은 이랬을 때 자, 높은 산출량으로 대응할 수도 있고 낮은 산출량으로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역시 이때에도 높은 산출량 대응할 수 있고 낮은 산출량 대응할 수 있어요. 자, 그랬을 때 B 기업이 네가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난 무조건 높은 산출량으로 대응할 거야. 난 무조건 높은 산출량으로 대응할 거야. 라고 했었을 때 이것을 A 기업이 신뢰할 수 있냐 없냐예요. 자, B 기업이 나 무조건 높은 산출량으로 대응할 거야 라고 했었을 때 과연 이것을 A 기업이 믿을 수 있냐 없냐인데 A 기업이 봤을 때 저 B 기업은 정말 무식하게 우리가 진입하든 안 하든 무조건 높은 산출량으로 대응할 것 같아 라고 믿는다면 신분성 조건을 충족한 거예요. 반대로 B 기업이 야 니네 우리는 무조건 높은 산출량으로 대응한다 라고 했었을 때 에이 웃기고 있네. 막상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낮은 산출량으로 대응할 거면서 이렇게 안 믿으면 우리 그것은 신빙성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자 완전 균형이 달성되려면 자 어떠한 게임의 균형이 달성되었는데 이 게임의 균형이 완전 균형이 되려면 내시 조건은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거고요. 얘가 이렇게 오면 난 이렇게 해야지. 얘가 이렇게 오면 난 이렇게 해야지. 그게 내시 조건입니다. 주어진 상대방의 전략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대응할지 우리 그것을 내시 조건이라고 하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신빙성 조건까지 충족된 균형이라면 우리 이 균형을 완전 균형이라고 하는데 이 이상 설명을 드리면 너무 딥해지니까 그런 게 있구나 정도 보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4번 틀린 거예요. 자, 승자의 불행은요. 최고 가격 입찰제 때문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역시 5번도 틀렸죠. 다음 11번입니다. 자, 복점 시장에서 기업 1과 2가 이렇게 있는데 성과 보수 행렬이 아래와 같대요. 내시균형 모두 고른 것 물어봤습니다. 너무 쉽죠? 둘 중에 앞에 거, 둘 중에 아래 거, 좌우 중에서 이거, 둘 중에서 이거, 원 바이 원, 투 바이 투. 바로 이게 게임의 균형이죠. 다음에 12번입니다. 완전 경쟁 시장의 장기 균형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 완전 경쟁 시장의 장기 균형에서는요. LAC 곡선의 최소점에서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everybody 이 점을 다 지나죠. 자, 뭐 굳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본다면 이렇게 SAC가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런 다음에 MC 곡선이 지나는데 SMC가 있고 LMC가 있는데 둘 중에 누가 더 기울기가 급합니까? SMC가 더 기울기가 급해요. 그래서 SMC가 이렇게 지나가고 LMC가 조금 더 완만한 기울기로 이렇게 지나가죠. 우리 그래서 요 점에서 everybody 전부 다 모인다, 만난다라고 했습니다. 자, P하고 LMC가 똑같다? 같아요. 자, 요거 틀렸죠? 등호입니다. 각 기업은 정상 이윤이 0이 아니라 정상 이윤만 얻는 거죠. 요거 틀렸고요. 시장의 수요량과 공급량 같지요? 균형이니까 더 이상 기업의 진입과 이탈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자, 균형이니까 기업이 더 이상 진입과 이탈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기업, 리을, 미음입니다. 자, 요거 미음, 지음은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이제 정상, 만약에 우리가 초과 이윤이 있으면 어때요? 초과 이윤이 있으면 새로운 기업이 들어오고요. 자, 적자 보는 기업이 있으면 기존 기업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정상 이윤만 얻고 있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기업이 들어올 이유도 없고 기존 기업이 나갈 이유도 없는 거잖아요. 요거 이해하시겠죠? 다음 13번입니다. 생산 요소 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하고 물어봤어요. 수요 독점 노동시장에서 수요 독점자가 지불하는 임금률은 자, 우리 이런 거죠. S곡선 이렇게 그려지고 MFC 곡선이 이렇게 기울기 2배로 그려지고 MRP 곡선이 이렇게 그어지는데 그랬을 때 지불하는 임금은 여기잖아요. 그래서 수요 독점자가 지불하는 임금률은 노동의 한계 수입 생산보다 낮죠. 밑에 있죠. 낮습니다.
노동시장의 수요 독점은 생산요소 고용량과 가격을 완전 경쟁 시장에 비해 모두 더 낮은 수준으로 하락시킨다. 자, 당연히 완전 경쟁 시장일 때에 비해서 더 적게 고용할 거고 임금도 더 낮게 주겠죠. 맞습니다. 생산요소의 공급 곡선이 수직선일 경우에 수직선이래요. 경제적 지대는 발생하지 않는다. 자, 수직선인 경우에는 모두 다 100% 경제적 지대로만 이루어집니다. 이건 틀렸죠. 전용 수입은 고용된 노동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생산 요소의 공급자가 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금액을 말한다. 기회비용을 의미하니까 맞는 표현입니다. 자, 정답은 그래서 D급 빼고 나머지는 다 맞는 거예요. 다음 14번입니다. 자, 소득 분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하고 물어봤습니다. 국민소득이 임금, 이자, 이윤, 지대 등으로 나눠지는 몫이 얼마인지 보는 것이 계층별이 아니고 기능별입니다. 기능별. 로렌츠 곡선이 대각선에 가까워질수록 평등한 분배를 보여주고요. 두 로렌츠 곡선이 교차하면 비교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진위계수가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한 상태가 맞지요. 요거 D급과 리을이 맞는 거니까 쉬운 문제니까 넘어갈게요. 다음 15번입니다. 자, 후생경제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계약곡선 상 위의 모든 점들은 두 사람의 MRS가 일치하거나 두 재화의 MRTS가 일치하는 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파레토 효율적인 점들을 대표한다. 맞는 표현입니다. 자, 일정한 전제하에 왈라스 균형은 일반 경쟁 균형이 될 수 있다라는 문장이 있는데 요거는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복잡한 내용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차선에 따르면 점진적 접근 방식이 반드시 꼭 좋은 것은 아닐 수 있다. 맞고요. 후생경제학 제1정리는 일반 경쟁 균형의 배분은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자원 배분은 파레토 효율적이다. 맞는 표현입니다. 자, 후생경제학 제2정리는 재분배를 위한 목적으로 가격 체계에 개입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할 때에도 조세나 보조금으로 정부가 개입할 때에도 상대 가격 체계에 교란을 일으키면 안 되기 때문에 정액세를 징수해서 정액 보조금을 지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제2정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우리가 경제학 문제를 풀다 보면 난생 처음 보는 단어나 매우 어려운 지문을 만나게 되는데 그러한 지문들은 일단 없는 지문이다 셈치고 나머지 지문 중에서 정답을 고르시면 돼요. 자, 대부분의 시험에서 굉장히 고난이도 지문은 의외로 정답과 상관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지문은 없다라고 셈치고 나머지 지문들 중에서 정답을 선택하시면 한 5분의 4 정도의 확률로 답을 맞추실 수가 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6번입니다. 외부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하고 물어봤습니다. 생산에 부정적 외부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적 최적 생산량은 시장 균형 생산량보다 현재 생산되고 있는 양보다 더 적은 수준이기 때문에 크다가 틀렸죠. 생산에 부정적 외부성이 있는 경우에는 PMC가 SMC보다 싸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과다 생산이 일어나는 거죠. 이거 맞는 표현이고요. 소비에 부정적 외부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적 한계 편익이 사회적 한계 편익보다 더 큽니다. 얘가 더 커요. 왜냐하면 부정적 외부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공식 하나 적어드리면 SMB는 PMB 플러스 EMB인데 지금 이 경우에 소비에 부정적 외부성이 있는 경우에는 요 EMB가 요게 음수잖아요. 음수. 요게 음수기 때문에 그럼 또 숫자를 넣어보세요. 헷갈리면 그냥 숫자를 넣어보세요. 자, 3, 5, 마이너스 2 이렇게 숫자를 넣으면요. 사적 한계 편익이 사회적 편익보다 더 크잖아요.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숫자를 넣어보시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코우즈 정리는 거래 비용의 크기와 무관하게 아니에요. 거래 비용이 작아야 됩니다. 다음 5번 보시면요. 공유 자원의 비극이라고 나와 있고 이것은 긍정적 외부성이 아니라 부정적 외부성의 사례입니다. 자, 공유 자원의 비극이 왜 부정적 외부성이냐면 공유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없는 자원이 함부로 오남용된다라는 내용이잖아요. 주인이 없기 때문에 막 쓴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적 외부성을 얘기할 때 상류의 화학 공장이 오염물질을 막 배출해. 우리가 그것을 가장 대표적인 부정적 외부 효과 사례로 보통 설명을 하잖아요. 그럼 화학 공장은 왜 강물에다가 오염물질을 막 배출하는 걸까요? 강물에 대한 주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강물의 소유권이 누구 거라고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그냥 막 써버리는 거죠. 오염물질을 막 배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유 자원의 비극
또 그 환경과 관련된 물이라든가 바다, 공기 이런 것들 그러한 자연 자원들이 자연 환경들이 소유권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막 쓴다. 막 쓰니까 부정적 외부 효과 생긴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 17번입니다. 가격 차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극장에서의 조조 할인은 아침 시간과 그 이후 시간의 요금을 다르게 하는 거니까 가격 차별의 한 예가 맞습니다. 2부 가격제는 가격 차별 전략 중 하나인 거 당연하고요. 3급 차별은요. 전매가 불가능해야지만 가능합니다. 3급 차별의 경우에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시장에서 작은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을 설정하기 때문에 4번이 틀렸죠. 매우 쉽게 정답을 고를 수가 있었고요. 1급 가격차별에서는 소비자 잉여의 크기가 0이 되죠. 0이 되지만 P 이꼬르 MC가 되고 사중 손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100% 생산자 잉여가 되기 때문이죠. 다음 18번입니다. 정보제의 기본적인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하고 물어봤어요. 자, 우리 정보제는요. 여러분들 그냥 가장 쉽게 유튜브라든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또는 뭐 윈도우, 우리 컴퓨터 쓰는 운영체계 있죠. 윈도우, 또 맥 OS 있죠. 이런 것들을 정보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용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효용이 더 높아집니다. 상품에 포함된 정보가 상품으로서의 특성을 결정하는 것을 정보제라고 한다. 맞고요. 자, 유튜브에 볼 게 많을수록 유튜브의 가치는 올라가죠. 그 얘기입니다. 정보제는 초기 개발 비용이 크고 한기 비용 0에 가까워요. 처음에 이런 것들 구축하는 게 힘들지 한번 구축하게 되면은 이용자가 1명, 2명 증가할 때마다 추가적인 생산비는 별로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규모의 경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용자가 많아질수록 더 싸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겁니다. 넷플릭스도 그렇죠. 넷플릭스도 이용자가 많을수록 새로운 영화나 새로운 드라마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것이 더 용이해집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회원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정보제는 쏠림 현상과 같은 네트워크 효과가 나타난다. 이거 맞는 표현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카카오톡 쓰잖아요. 카카오톡.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카카오톡이 아니라 맨 처음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MSN을 제가 썼었어요. 아마 제 기억에는 MSN을 제가 제일 먼저 썼었고 선생님 MSN이 뭐예요?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 잘 모르실 겁니다. 옛날에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의 MSN 썼었고 그 다음에 순서는 기억 안 나는데 예전에 제가 썼던 것들이 마이피플이라는 게 있었어요. 다음에서 만들어서 제공하던 마이피플이 있었고 또 네이트온 있었어요. 네이트온. 옛날엔 네이트온도 많이 썼었죠. 그리고 제가 또 뭐 하나 썼던 것 같은데 이건 잘 기억이 안 나요. 이런 것들을 쓰다가 지금은 이제 카카오톡을 쓰는데 지금은 거의 전 국민이 다 카카오톡을 쓰죠. 안 쓰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카카오톡은 대부분 다 쓰죠. 그래서 왜 그러냐? 마이피플도 제가 얼마 전에 문득 궁금해서 이거 아직도 하나? 해서 가봤더니 한대요. 하는데 조만간 없어질 예정이래. 폐쇄 예정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왜 그런 거예요? 이용자가 카카오톡한테 몰리니까 마이피플을 이제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으니까 이제 없애겠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러한 정보제는요. 많은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것에 더 몰리게 되어 있어요. 더 몰리게 되어 있어서 우리 그것을 쏠림 현상이라고 합니다. 네트워크 효과는요. 이용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더 효용이 증가하는 현상을 얘기해요. 맞는 얘기고요. 자, 정보제의 경우에 무료 견본을 나눠주는 것은 잠김 효과를 노린 마케팅 전략이다. 맞습니다. 자, 우리 잠김 효과, 락인 이펙트는요. 한 번 쓰면 그거를 계속 쓸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것을 잠김 효과라고 해요. 우리 그래서 카카오톡을 깔고 카카오톡으로 몇몇 사람들하고 대화도 하고 파일도 주고받다 보면 이제 앞으로도 계속 카카오톡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그것을 잠김 효과라고 하는데 일단 한번 처음에 무료로 이용해봐. 뭐 무료 30일 이용권 이런 거 주거든요. 자, 이런 것들은요. 한번 쓰게 해서 이제 딱 족쇄를 채우려고 하는 거죠. 맞는 표현이라서 기업, 디귿, 리을이 맞는 표현입니다. 다음 19번입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하고 물어봤어요. 도덕적 해이는 감추어진 속성과 관련된다. 감추어진 행동과 관련되죠. 자, 직업감독제도는 역선택 방지를 위한 것이다. 직업감독제도는요. 일을 잘 하나 안 하나 감시하는 걸 얘기하는데 이것은 도덕적 해이와 관계가 있는 겁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기초 공제를 하는 이유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거예요. 상품 시장에서 역선택 방지를 위해 품질 보증 제도 맞는 표현이고요. 자, 노동시장에서 교육 수준을 선별의 수단으로 삼는 이유는 대학 나왔냐, 대학 나오지 않았냐
에 따라서 사람을 뽑고 안 뽑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것은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사람이 유능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자격증이 있냐 없냐, 학위가 뭐냐를 따지는 거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20번입니다. 기업 A의 사적 한계 비용이 이렇고요. P는 500이라고 합니다. 환경오염 피해액은 단위당 100이니까 EMC는 100으로 일정한 숫자가 주어져 있네요. 사회적, 최적 산출량 물어봤습니다. 여기서의 MC는 당연히 PMC겠죠? 자, 그럼 이제 SMC를 구할 건데 SMC는요. PMC 더하기 EMC니까 2분의 1Q 플러스 400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P가 500이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갖다라고 놓으면요. 자, 넘어가면 100이 되고 Q는 200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량은 200이라는 것이 매우 빠르게 계산이 됐네요. 다음 21번입니다. 자, 고전학파의 국민소득 결정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물어봤습니다. 세이의 법칙 성립해서 수요 측면에서 국민소득 결정에 영향 미치지 못한다. 공급만이 국민소득을 결정한다. 1번 맞는 표현이죠. 물가와 임금 등 모든 가격이 완전히 신축적이고 노동시장은 균형을 달성한다. 맞는 표현이죠. 시장의 수요는 실질임금의 함수이다. 맞고요. 노동의 한계 생산이 노동의 수요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요거 맞는 표현인데 이게 왜 맞는 표현이냐면 노동의 한계 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MPL을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가 VMP는 이게 임금이랑 같아지도록 생산 요소를 고용하는데 우리 VMP라고 하는 것은 MPL 곱하기 재화의 가격이죠. 그런데 P를 1로 보내면 자, P분의 W가 되고 얘가 뭐죠? 실질임금. 따라서 노동의 실질임금은 바로 MPL인 거예요. 따라서 노동의 실질임금은 곧 MPL이기 때문에 MPL의 크기가 노동의 수요를 결정한다. 요 얘기잖아요. 맞는 표현이고요. 통화 공급이 증가하여 물가가 상승하면 노동의 한계 생산은 불변입니다. 자, 통화 공급이 증가해서 물가가 상승했다라고 해도 요 MPL 자체는 불변이죠. 자, 만약에 물가가 2배가 되었다라고 할게요. 자, 물가가 2배가 되면요. 명목임금도 완전히 신축적이기 때문에 명목임금도 2배가 됩니다. 그래서 2배가 약분되어서 물가가 상승해도 실질임금은 불변. 실질임금 불변이기 때문에 MPL도 불변. 따라서 요거 불변 5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22번입니다. 국내 총 생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GDP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물어봤어요. 자, GDP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최종 생산물만 포함한다. 자, 물론 예외가 있죠. 예외가 있지만 일단 원칙적으로는 맞는 표현이니까 일단은 세모로 두겠습니다. 자, 원칙적으로 맞는 문장이기는 하죠. 자, 두 번째, 국내 순생산은 국내 총 생산에서 고정 자본 소모를 제외한 부분이다. 요거 맞는 표현인데 여기 순자가 들어가잖아요. 순자가 들어가서 GDP에서 고정 자본 소모, 쉽게 얘기하면 감가상각을 뺀 것이 국내 순생산이다. 맞는 표현입니다. 자, 명목 국내 총생산은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의 가치를 경상가격으로 계산한 것이다. 경상가격은요, 요거는 명목 가격 또는요 비교 연도의 가격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비교 연도의 가격. 그래서 맞는 표현입니다. 자, 근데 요새는 잘 쓰는 표현은 아니에요. 옛날에 썼던 표현이고 요새는 경상가격이란 말 쓰지 않고 비교 연도의 가격이라고 하죠. 자, 3년 등가의 원칙으로 국내 총생산은 국내 총소득과 일치한다. 맞아요. 국내 총생산은 요소 비용 국내 소득에 순간접세와 고정 자본 소모를 더한 것이다. 자, 요거 요소 비용 국내 소득은 요소 소득의 합계죠. 요소 소득의 합계에다가 자, 세금 낸 거에다가 고정 자본 소모까지 더한 것이다. 요거 맞는 표현인데 우리가 기본 강의 때 설명했던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조금 딥하게 나오긴 했어요. 자, 그래서 나머지 지문들이 다 맞기 때문에 1번이 세모였는데 그럼 1번을 틀린 것으로 판단하시면 돼요. 원칙적으로는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최종 생산물만 포함되는 게 원칙인데 예외도 있기 때문에 요 만자가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22번은 1번이 옳지 않은 겁니다.
다음에 23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균형 국민소득 결정 모형에서 정부 지출이 220으로 증가할 때 지금 얼마죠? 지금 200인데 220으로 플러스 20이 증가하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200에서 420으로 증가하는 게 아니라 200에서 220으로 20만큼 증가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새로운 균형소득과 소득의 증가분은 얼마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이거는요. 물론 우리가 승수효과 이용해서 풀 수도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승수효과 공식보다는 그냥 직접 국민소득 균형 조건식을 세워서 직접 푸시는 걸 더 권장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승수효과는 그 승수효과를 구하다가 틀릴 수도 있고 또 문제에 속임수가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냥 직접 식을 세워서 문제를 푸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 싶어요. 자, 종전에는 120 플러스 0.8 y 빼기 t가 얼마죠? t는 200 이렇게 200 소비가 있잖아요. 다음에 투자가 100이죠. 자, 100. 그 다음에 정부 지출 200. 이렇게 한 상태에서 Y를 구하면 됩니다. 계산해보면 Y 나오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정부 지출이 220으로 증가했잖아요. 그럼 이제 똑같이 식을 세웁니다. 똑같이 식을 세운 다음에 이 자리에 뭐가 오는 거죠? 얘가 220이 오는 거죠. 그럼 이 상태에서 계산해보면 또 역시 Y가 구해지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이게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고 얘가 얘에 비해서 얼마나 소득이 증가한 것인지도 구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이 문제를 승수효과를 이용해서 푼다면 제가 지금 해설을 보니까 얘가 1300이고 얘가 1400이니까 100만큼 증가했다. 이렇게 나오기는 하는데 만약에 이 문제를 승수효과를 이용해서 풀어보겠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자, 한 개 소비 성향이 0.8 있고 그 외에는 더 없지요. 자, 그러면 1 빼기 0.8 1, 요게 정부 지출 승수가 되고 이게 5잖아요. 5니까 자, 정부 지출이 플러스 20만큼 증가하면 국민소득은 100만큼 증가한다. 라는 건 구할 수 있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100은 구할 수가 있는데 요건 구할 수가 있는데 얘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풀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음 24번입니다. 자, 24번은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시면 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번입니다. 소비와 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물어봤습니다. 소비 수요는 사전적으로 계획된 소비를 말한다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이거 맞는 표현입니다. 자, 우리가 유효 수요가 되기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계획된 수요만이 유효 수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투자에 대해서만 사전적 투자와 사후적 투자의 불일치를 얘기했는데 왜 투자만 얘기를 하고 소비라든가 정부 지출은 얘기하지 않았느냐? 소비나 정부 지출은 사전적으로 계획된 소비 또는 계획된 정부 지출과 사후적인 소비, 사후적인 정부 지출이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소비와 정부 지출은 일치해요. 사전과 사후가 일치하기 때문에 양자 사이에 괴리의 문제가 발생하지를 않아요. 나 올해 빵 10개 사 먹을 거야. 그러면 그냥 10개 사 먹을 수 있고 10개 사 먹는 겁니다. 그런데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물건을 만들어 팔았을 때 몇 개가 팔릴지를 확실히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재고가 몇 개가 남을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재고 투자 부분에서 사전적으로 계획한 재고 투자와 사후적으로 실현된 재고 투자의 불일치가 생겨서 기업의 투자의 경우에만 그 이슈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소비라든가 정부 지출 이런 것들은 사전적인 소비, 정부 지출과 사후적인 소비, 정부 지출이 일치하게 되는 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기본 강의 때 언급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우리가 유효 수요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으로 계획된 소비 수요, 사전적으로 계획된 소비 수요, 그다음에 사전적으로 계획된 투자 수요, 그리고 사전적으로 계획된 정부 지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효 수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얘하고 얘는 사전적으로 계획된 것과 사후적으로 실현된 것이 일치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건데 기업의 투자만큼은 구분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고전학파는 투자는 이자율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했기 때문에 요거 2번이 틀렸죠. 자, 케인즈는요. 현재 소득이 얼마 있느냐에 의해서 현재 소비가 결정된다고 봤으니까 맞는 표현입니다. 독립투자 수요는 내생 변수와 상관없이 외생적으로 주어져 있는 값이기 때문에 맞는 표현이고요. 평균 소비 성향은 소비를 소득으로 나누어서 계산한 거 맞습니다. APC는 Y분의 C로 이렇게 구해지는 거죠.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26번입니다. 본원통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물어보고 있어요. 자, 우리가 본원통화라고 하는 것은요, 하이 파워드 머니라고 하는데, 자, 이것은 민간의 현금과 기본적으로 지급준비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거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1번은 맞는 표현이고요. 자, 지급준비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은행이 가지고 있는 시제금이 있고, 중앙은행에 맡기는 예치금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현금과 시제금을 중앙은행 밖으로 나간 돈이라고 해서 우리 요 둘을 묶어서 화폐 발행액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본원통화는 화폐 발행액 플러스 중앙은행 지급준비 예치금이라고도 정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맞는 표현이고요. 중앙은행의 대차 대조표상에 순대정부 대출이 증가하면, 즉 정부에 빌려준 대출이 증가하면 당연히 본원통화는 증가하게 됩니다. 중앙은행 밖으로 돈이 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음에 4번. 중앙은행의 대차 대조표상에 순해외 자산이 증가하면, 여러분 자산의 종류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거나 중앙은행에 자산이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은 중앙은행이 돈 주고 샀다는 얘기예요. 중앙은행이 돈을 줬으니까 자산이 들어왔겠죠. 그러니까 중앙은행에 뭔가 자산이 증가했다라고 하면은 돈이 나갔을 테니까 본원통화는 증가하는 겁니다. 역시 이것도 맞는 표현이에요. 자, 추가로 발행된 모든 화폐가 은행의 시제금으로 보관된다고 해도 여기 보시면 시제금도 본원통화를 구성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만약에 본원통화를 100만큼 발행했는데 그 시제금이 전부 다, 그 돈이 전부 다 시제금의 형태로 있다고 해도 그래도 본원통화는 100만큼 증가한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경제학 문제를 풀다 보면 어려운 지문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정답은 쉬운 지문으로 선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지문에 너무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빨리빨리 정답만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 27번입니다. ISLM 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하고 물어봤어요. 자, 투자가 이자율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이라고 나와 있죠. 투자가 이자율에 영향받지 않는다면 이자율이 하락해도 투자가 증가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에 따라서 IS 곡선은 수직선이 되겠죠. 이게 맞는 표현이고 이건 틀린 표현이에요. 다음 디귿 보시면요. 통화 수요가 이자율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LM 곡선의 함수식이 KY 빼기 HR 요렇게 함수식을 표현할 수가 있는데, 자, 바로 이게 국민소득에 의해서 영향받는 부분, 바로 요게 이자율에 의해서 영향받는 부분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자율에 영향을 받지 않는데요. 자, 그 말은요, 이 부분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아예 존재하지를 않는다는 얘기야. 자, 이런 경우에는 LN 곡선이 요것으로만 그려지기 때문에 요렇게 Y, 여기가 이자율인데, 자, 만약에 Y가 얘가 100이다. 그리고 얘가 만약에 3이다 라고 한다면 300에서 이렇게 수직선으로 그려지잖아요. 300에서 수직선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LM 곡선은 이렇게 수직선으로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그래서 이자율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그 말은 LN 곡선이 수직선으로 그려진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 문제를요 조금 더 직관적으로 풀려면 투자가 이자율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케인즈 단순 모형 떠올리시면 돼요. 그러면 IS 곡선이 수직선으로 그려지게 되겠죠. 다음에 디귿. 통화 수요가 이자율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고전학파 모형을 떠올리시면 돼요. 자, 고전학파에 의하면 LM 곡선이 수직선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그죠? 고전학파에 의하면 IS가 수평선이고 LM이 수직선이죠. 이렇게 하셔도 쉽게 풀 수가 있고요. 통화 수요가 소득에 영향을 받는다면 LN 곡선은 수직선이 된다라는 것인데, 자, 통화 수요가 소득에 영향을 받는데요. 자, 그러면요, 소득이 증가하면 거래적 예비적 동계 화폐 수요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네,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거래적 예비적 동계 화폐 수요가 증가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자율 상승할까요? 네, 이자율 상승할 겁니다. 자, 그래서 통화 수요가 소득에 영향을 받는다면 소득이 증가할 때 결국 이자율은 상승하게 될 거예요. 자,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LM 곡선은 우상향하게 그려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소득이 증가할 때
이자율이 상승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LN 곡선은 수직선이 아니라 우상향하는 형태로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그래서 요 디귿과 리을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디귿은요, 이자율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이라고 물어본 거고, 얘가 아예 없다면 물어본 거고, 리을은 통화 수요가 소득에 의해서 영향받는 부분이 있다면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미묘한 차이가 있으니까 잘 구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28번입니다. 자, 폐쇄 경제에서 ISLN 모형에서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무한대라고 합니다. 그 말은요, IS 곡선이 수평선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IS가 수평선이다. 자, 중앙은행이 긴축 통화 정책을 실시한다라고 합니다. 예상되는 효과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LM 곡선은 우상향하게 그려질 것인데 긴축적인 정책을 실시하면 LM 곡선이 좌측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자율은 불변이고요. 국민소득은 감소하게 됩니다. 자, 따라서 국민소득은 감소하게 되고요. 이자율은 불변입니다. 다음에 없죠. 정답은 그래서 기역과 디귿이니까 2번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 29번입니다. 다음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물어봤는데 실제 시험장이라면요. 뭔가 이렇게 생긴 문제는 일단 제끼시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뭔가 좀 수식이 많이 나오는 문제가 어려운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실제 시험장이라면 일단 이런 문제는 제끼시라 말씀드릴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이러이러할 때 옳지 않은 거 물어보고 있어요. 지금 지문을 봐야겠네요. 1번, 모형에서 도출된 IS 곡선은 우하향한다. 자, IS 곡선이 우하향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자율이 하락할 때 투자가 증가하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투자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자율이 하락하게 되면 투자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은 맞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I0가 증가하면 I0가 바로 독립투자죠. 자, 독립투자가 증가하면 당연히 투자가 증가하는 것이니까 IS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것 맞습니다. 자, G0가 증가하면 당연히 G0가 증가해도 총수요가 증가하니까 IS 곡선이 우측 이동하죠. 3번까지는 어렵지 않게 해결했고요. 베타가 증가하면 베타가 여기죠. 베타 여기네요. 바로 베타가 한계 소비 성향 MPC를 얘기합니다. 자, MPC가 증가하면 IS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커진다. 자, 우리 IS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은요. 요 베타가 크면 클수록 IS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해집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 이자율이 하락할 때 투자가 증가하죠. 그랬을 때 국민소득이 많이 증가하려면 MPC가 크면 클수록 국민소득이 많이 증가합니다. 그죠? 국민소득이 많이 증가해요. 그래서 더 완만한 기울기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4번 MPC가 커지면은 IS가 더 완만해지기 때문에 4번이 틀렸고요. 다음에 5번 델타가 증가하면 IS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이 작아진다라고 나와 있는데 델타가 뭡니까? 바로 얘죠. 바로 이자율 앞에 있는 요 개수가 델타입니다. 자, 델타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자율이 조금만 하락해도 투자가 크게 증가할 거예요. 자, 델타가 커질수록 이자율이 조금만 하락해도 투자가 크게 증가하니까 IS 곡선이 더욱더 완경사로 그려질 것이라서 절대값은 작아진다가 맞는 표현이죠. 다음 30번입니다. 자,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화폐 시장의 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물어봤어요. 자, 실질 화폐 수요는 이자율의 감소 함수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국민소득의 증가 함수입니다. 자, 명목 화폐 공급은 중앙은행에 의해서 외생적으로 결정된다라고 하고요. 자, 물가 수준은 단기적으로 고정되어 있고 장기적으로 신축적이라고 해요. 화폐 공급이 증가하면 장기적으로 물가 수준은 상승한다고 합니다. 자, 사실은 우리가 이 내용이 뭔가 특이한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공부해 왔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자, 볼게요. 1번 LM 곡선은 우상향한다. 자, 우리 LM 곡선은요. 이렇게 가로축에 국민소득, 세로축에 이자율을 놓고서 그려지는데 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화폐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보면요. 이렇게 화폐 수요가 있고 화폐 공급이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국민소득이 증가했다라고 한다면 국민소득이 이렇게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면 화폐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할 텐데 국민소득이 증가할 때 이자율이 상승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서 LN 곡선을 그리면 LN 곡선은 이렇게 우상향하게 그려지게 되죠. 1번 맞는 표현이고요. 자, 두 번째 명목 화폐 공급이 증가하면 자, 명목 화폐 공급이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 얘가 S가 있고 이렇게 D가
S가 있는데 자, 그럼 S가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한다. 요 얘기잖아요. 명목 화폐 공급이 증가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자율은요 하락합니다. 그렇죠? 자, 국민소득은 동일한데 명목 화폐 공급의 증가로 인해서 이자율 하락했죠. 우리 요거를 반영하려면요. LN 곡선이 자, 이자율은 국민소득은 똑같은데 이자율만 하락해야 되니까 요렇게 LN 곡선이 그려지게 되는데 우리 이것은 LN 곡선의 우측 이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물론 하방 이동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보통 그래프의 좌우 이동으로 표현하니까 우리 우측 이동으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그래서 2번도 맞습니다. 3번 국민소득이 일정할 때 명목 화폐 공급이 이자율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보다 장기에서 더 작다. 자, 이거는요,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국민소득이 일정할 때 명목 화폐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이자율이 하락합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얘가 지금 실질 화폐 공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면 명목 화폐 공급이 증가하면 실질 화폐 공급이 증가해서 단기에는 이자율이 하락해요. 그런데 장기에 뭐라고 했죠? 화폐 공급이 증가하면 장기엔 결국 물가 수준이 상승한다고 했어요. 만약에 명목 화폐 공급을 2배 증가시켰다라고 한다면 장기에는 결국 물가도 2배가 상승하게 돼요. 그러면 결국 장기에는 실질 화폐 공급은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약분이 되니까요. 그럼 걔가 다시 장기엔 이렇게 돌아오게 돼요. 그럼 다시 이자율이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단기에는 이자율이 하락하지만 장기에는 불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더 작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맞는 표현이고 4번 실질 화폐 공급이 증가하면 LN 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한다. 자, 실질 화폐 공급이 증가하면 당연히 LN 곡선 우측 이동합니다. 우리가 3번에서 이미 봤던 내용이고요. 2번, 3번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자, 5번 장기적으로 실질 화폐 공급이 변하지 않는다면 LN 곡선은 수직선이다.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실질 화폐 공급이 변하지 않는데요. 그 말은요, 요 S곡선이 움직이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림을 새로 그릴게요. 자, 이렇게 S곡선이 있고 이렇게 화폐 수요가 있는데 얘가 움직이지 않는데요. 얘가 고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LN 곡선도 수직선이냐라고 묻고 있는 건데 자, 얘가 수직선으로 가만히 고정되어 있다고 해도 만약에 국민소득이 이렇게 증가했다고 칩시다. 국민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화폐 수요가 증가하게 되죠. 그에 따라서 이자율은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가만히 있다고 해도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이자율 상승하기 때문에 LN 곡선은 우상향하는 형태로 그려지는 거지 수직선으로 그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31번입니다. 자, A국의 총 수요 곡선과 총 공급 곡선이 각각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기대 물가가 2일 때가 있고 4일 때가 있어요. 균형 소득 수준의 변화와 균형 물가 수준의 변화 물어보고 있는데 굉장히 단순한 문제죠. 여기다가 2를 집어넣은 상태에서 Y랑 P를 구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다가 4를 넣은 다음에 Y와 P를 구하셔서 이것들의 변화를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다음 32번입니다. 자, 폐쇄경제 ISLN 모형에서 화폐시장 균형 조건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대요. 자, 실질 화폐 공급, 화폐 수요가 일치할 때 화폐 시장의 균형이 달성되는데 화폐 수요는 이자율과 가처분 소득에 의해서 결정된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조세 삭감이 미치는 효과로 옳은 것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조세를 삭감하게 되면요. 우리가 ISLM 모형에서 IS 곡선은 우측 이동하죠. 조세가 삭감되면 총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IS 곡선이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조세가 삭감되면요.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러면 화폐 수요가 증가합니까? 화폐 수요 증가해요. 화폐 수요 증가한다. 이 말은 LN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LN 곡선은 이렇게 좌측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최초의 균형점 여기고 새로운 균형점 여기가 되는 거죠. 물론 국민소득의 증감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이자율은 상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율 상승합니다. 자, IS 곡선 우측 이동하고요. LN 곡선은 좌측 이동해요. 자, 통화 수요는 증가합니다. 통화 수요는 증가하기 때문에 디귿도 틀렸고요. 자, 우리 그래서 옳은 거는 기업과 리을이 옳습니다. 다음 33번입니다. 인플레이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하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메뉴 비용은 이러이러한 비용이다. 맞는 표현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디스인플레이션 있고 디플레이션 있는데 이 두 가지 용어를 혼동하시면 안 돼요. 디스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은 다른 얘기입니다. 자, 요거를 그래프로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했었을 때 우리가 물가 상승률이 플러스인 구간이 있고 요 위가 플러스고 요 아래가 마이너스라고 할게요. 우리 그랬을 때 이것이 플러스인 것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플러스 값을 갖는 것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건데 디스인플레이션은요. 인플레이션 상황이기는 해요. 그런데 디스죠. 디스는 감소란 뜻인데 자, 뭔 소리냐? 자, 요렇게 되는 것을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디스인플레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전히 물가는 상승하고 있어요. 그런데 물가 상승률이 점차 감소하고 있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자동차로 비유를 하면은 브레이크를 밟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내가 차를 타고 갑니다. 앞으로 가고 있다가 브레이크를 밟아요.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뒤로 갑니까? 그렇지는 않죠. 앞으로 가다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속도가 줄어요. 속도가 줄지만 속도가 줄면서 앞으로는 가죠. 앞으로는 가고 있지만 대신 앞으로 가는 속도만 주는 거잖아요. 바로 이게 디스인플레이션입니다. 디스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에 브레이크가 걸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브레이크가 걸렸다. 그래서 여전히 앞으로 가고 있지만 앞으로 가고 있는 속도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바로 이게 디스인플레이션. 그러면 디플레이션은 뭐냐? 얘는 후진이에요. 얘는 후진. 얘는 후진이다. 그래서 자, 디플레이션은요. 거꾸로 뒤로 가는 거를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후진. 그래서 디플레이션은요. 얘가 이렇게 마이너스 구간에 들어오는 것을 디플레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를 디스인플레이션, 여기를 디플레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그래서 디스인플레이션은요, 여전히 인플레 상황이에요. 여전히 물가는 상승하고 있는데 그 물가 상승률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브레이크 떠올리시면 되고요. 여전히 앞으로 가고 있지만 속도가 줄고 있는 거죠. 자, 디플레이션은요,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거 틀렸어요. 물가가 반대로 하락하는 현상이에요. 디플레이션은 반대로 물가가 하락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거 틀린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디플레이션은 일반적으로 경기가 침체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5번은 앞부분이 명확하게 틀렸다라는 것이고 초인플레이션은 뭐 몇만 %씩 상승하는 극단적인 인플레이션이고요. 구두창 비용은 맞는 표현입니다. 다음 34번입니다. 필립스 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물어보고 있어요. 필립스는요. 임금 상승률과 실업률 간의 음해관계 발견했다. 우상향하는 단기 총공급 곡선과 오쿤의 법칙을 결합한다면 필립스 곡선의 이론적 근거 찾을 수 있다. 이거 맞는 표현입니다. 적응적 기대를 가정하면 장기에서는 수직선이 됩니다. 3번 틀렸죠. 단기 총공급선이 가파를수록 필립스 곡선도 가파르다. 이거 맞는 얘기인데 이거 제가 핵심 정리 강의 때도 말씀드린 바 있어요. 이 둘의 기울기는 같이 갑니다. 얘가 급경사일수록 얘도 급경사가 돼요. 얘가 완경사일수록 얘도 완경사가 됩니다. 새 고전학파의 합리적 기대 가정할 경우에 국민소득의 감소 없이 인플레 낮출 수 있다. 요거 희생 비율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 요거 기본 강의 때 설명드렸죠. 자, 이거 2번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충 설명드리면요. 너무 간단하게 넘어간 것 같아서 2번 조금만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상향하는 단기 총 공급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그려지는 거잖아요. P, Y인데 우상향하게 그려지면은 P하고 Y 사이에는 양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음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양의 관계가 있다는 거죠. 양의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쿤의 법칙은 뭔가요? 오쿤의 법칙은요. 실업률이 높아질수록 국민소득은 감소하더라. 바로 이게 오쿤의 법칙이에요. 실업률이 높아질수록 국민소득은 감소하더라. 자, 그러면 실업률과 국민소득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음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여기 너와 나의 연결고리 여기 있잖아요. 국민소득, 국민소득. 요 둘을 이렇게 연결합니다. 자, 그러면요. P는 Y하고 양의 관계예요. 근데 실업률은 Y하고 음의 관계예요. 그러면 P하고 U는 이 둘 사이에는 양의 관계일까요? 음의 관계일까요? 당연히 음의 관계겠죠. 요 P가 물가인데 얘를 인플레율로 그냥 바꿔보세요. 그러면 결국 물가,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 사이에 존재하는 음의 관계. 그죠? 이따 이 얘기죠? 우하향하는 필립스 커브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맞는 지문인 거예요.
자, 다음 35번. 자, 중앙은행은 이러이러하다고 합니다. 현재 목표 물가 상승률은 2%이고 자연 실업률은 3%라고 해요. 국내 총생산은 잠재 국내 총생산, 물가 상승률은 목표 물가 상승률, 그리고 실업률은 자연 실업률과 같다라고 합니다. 자, 이랬을 때 옳지 않은 것 물어보고 있어요. 자, 지금 이 말은요. 국내 총생산과 잠재 국내 총생산이 같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 보시면 자, Y하고 YP가 같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Y하고 YP가 같다. 두 번째, 물가 상승률은 목표 물가 상승률과 같다라는 것인데 요건 이 둘이 같다는 거죠. 그럼 두 번째, 파이하고 파이 T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실업률은 자연 실업률과 같대요. 그 말은요, U는 UN과 같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요, 얘가 일단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얘도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물가 상승률이 얘가 2%로 주어져 있고 자연 실업률은 3%로 주어져 있어요. 우리 그래서 요 숫자를 집어 넣으면 얘가 2%잖아요. 얘가 2%니까 그럼 결국 얘도 2%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얘도 2%겠죠. 좌우 등호가 성립해야 되니까요. 자, 이랬을 때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볼게요. 현재 이자율은 4%다. 자, 현재 이자율을 구해봅시다. 우리 이자율 준칙에 의해서 이자율이 구해질 것인데 자, 일단 문제가 얘는 2%라고 했고요. 2%는 문제가 주고 있는 거고요. 요건 0이고요. 요게 얼마죠? 요거 0이에요. 이게 왜 0일까요? 얘가 얘인데 Y랑 YP가 같다고 했잖아요. 역시 그러니까 G도 0이에요. 그래서 자, 이자율은요. 요거 더하기 요거니까 4%가 맞아요. 현재 상태에서는 이자율 4%가 맞습니다. 2번 현재 기대 물가 상승률은요. 2%가 맞아요. 아까 구했죠. 다음에 세 번째 실업률이 5%로 상승하고 자, 실업률이 5%로 상승한다. 이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죠. 얘가 이제 5%로 바뀌는 거죠. 자, 그리고 기대 물가 상승률이 변화하지 않는다. 기대 물가 상승률이 변화하지 않아요. 요건 2%로 그대로 있겠대요. 그랬을 때 물가 상승률은 1%이다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그럼 얘가 이제 0이 아니죠. 자, 얘는 자연 실업률은 3% 줬으니까 얘는 3%고 얘만 5%로 바뀌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기대 물가 상승률 변하지 않았으니까 요거 그대로 계산하면 됩니다. 2% 얘가 2%인데 마이너스 0.5니까 마이너스 1% 해서 1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물가 상승률 1%가 나오게 돼요. 맞지요?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기대 물가 상승률이 3%로 상승하면 이라고 줬어요. 기대 물가 상승률이 3% 얘가 3%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자율이 얼마가 되겠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지금 문제가 주고 있는 기본적인 거는요. 목표 물가 상승률이 2%이고요. 다음에 요거는 같다라고 했으니까 요거 G는 일단 0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자율을 구하고 싶으면 먼저 인플레이를 구해야 되는데 자, 요거는 문제가 0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얘가 3%가 들어갑니다. 여기도 3%가 들어가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계산을 해보면 3% 더하기 2% 더하기 얘가 1%인데 플러스 0.5니까 0.5가 돼서 5.5%가 되죠. 4번 그래서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5번만 남았어요. 잠깐 지울게요. 자, 보시면요. 자, 실업률이 1%로 하락했대요. 얘는 원래 3%인데 얘가 1%로 이렇게 하락했다 이 얘기죠. 기대 물가 상승률은 3%가 되었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파이가 얼마가 되는 거 하니 이게 마이너스 2인데 앞에 0.5가 있으니까 플러스 1이 돼요. 얘는 그래서 4가 됩니다. 그럼 얘는 이제 4가 되는 거고 4가 되는 거고 요거는 문제가 2라고 줬죠. 자, 그럼 마지막에 얘가 문제인데 자, 얘는요. 밑에 보시면 국내 총생산의 성장률 즉 G의 변화율입니다. G의 변화율과 실업률 간에는 이러한 관계가 있대요. 자, 근데 지금 보시면요. 실업률이 1%로 하락했어요. 원래는 3%였었죠. 처음엔 얘가 3%였었는데 똑같이 3.3이었는데 얘는 3인데 얘는 1로 얘가 이렇게 실업률이 2%포인트가 내려간 겁니다. 자, 그러면 종전에는 실업률이 3%였는데
이제는 실업률이 1%가 됐다라고 이렇게 숫자를 넣을 수가 있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2예요. 마이너스 2면은 앞에 개수가 또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플러스 4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7%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G의 변화율은 7%가 나오게 됩니다. 실업률이 내려갔으니까 그만큼 국민소득이 증가했다 이 얘기예요. 그럼 이 자리에 7%가 들어가게 되면은 4 더하기 2 더하기 요게 2인데 앞에 개수 0.5니까 1 되고 얘는 3.5죠. 3.5를 더하게 되면 이게 7이고 하니까 10.5가 나오게 돼요. 자, 정답은 그래서 이자율은 10.5가 나와야 되니까 5번이 틀렸죠. 이거 어려운 문제입니다. 실제 시험장이라면 이렇게 좀 뭔가 수식이 복잡하고 말이 많은 문제 그냥 넘어가시는 게 시험 전략상 유리합니다. 자, 다음 36번입니다. 자,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하고 물어봤습니다. 총수요 곡선은 이러이러하다 맞는 표현이고요. 통화수요 또는 투자가 이자율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경우에 총수요 곡선 수평선 된다인데 지금 여기에는 내용이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죠. 첫 번째로 통화수요가 이자율에 영향을 받지 않았을 때, 두 번째는 투자가 이자율에 영향받지 않았을 때 이렇게 두 가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것을 한번 ISLM 모형으로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자, 통화 수요가 이자율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앞에서 이미 설명드렸지만 LM 곡선이 수직선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이자율에 의해서 영향받는 부분이 아예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LM 곡선이 이렇게 수직선으로 그려지게 되고 IS는 그대로 이렇게 그대로 우하향하게 그려지게 되겠죠. 자, 우리 그랬을 때 총수요 곡선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물가와 국민소득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좌표 평면이 그려지게 되죠. 자, 만약에 물가가 하락했다고 칩시다. 물가가 P0에서 P1으로 물가가 하락했다고 칠게요. 자, 물가가 하락하게 되면요. 실질 화폐 공급은 증가합니다. 그죠? 물가가 하락하면 실질 화폐 공급은 증가하기 때문에 LM 곡선이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자율은 하락하면서 국민소득은 증가하게 되죠. 자, 우리 이 이야기를 AD 곡선으로 가져와 볼게요. 물가가 하락했더니 결국 국민소득은 증가했죠. 물가가 하락하니까 국민소득은 증가했습니다. 우리 요거를 나타내서 그리면은 우하향하는 AD 곡선이 그려지게 돼요. 그래서 일단 요거는 틀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수평선이 아니라는 거. 자, 두 번째, 투자가 이자율에 영향받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 IS 곡선이 수직선으로 그려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LM 곡선은 일반적인 형태 그대로 우상향하게 LM 곡선이 그려지게 되겠죠. 자, 우리 그랬을 때 만약에 물가가 하락했다라고 해봅시다. 또 똑같이 물가가 이렇게 하락했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실질 화폐 공급이 증가하겠죠. 자, 그럼 이렇게 LM 곡선이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물가가 하락했지만 국민소득은 불변이에요. 그렇죠? 물가가 하락했지만 국민소득은 불변입니다. 요 내용을 AD 곡선으로 나타내서 그리려면요. AD 곡선이 수직선으로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물가가 하락해도 국민소득은 불변이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으로는 우하향하는 AD 곡선이 그려지지만 요 내용으로는 수직선의 AD 곡선이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그려지는 AD 곡선의 모습이 달라져요. 그런데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죠. 적어도 AD 곡선이 수평선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다음에 3번, 단기적으로 가격이 고정되어 있을 경우에 당연히 AS 곡선은 수평선이 되니까 맞는 표현이고요. 정부 지출의 변화는 총수요 곡선 자체의 이동을 가져오기 때문에 리을이 틀렸죠. 정답은 그래서 기업과 디귿입니다. 아, 죄송해요. 옳지 않은 거 고른 거니까 이게 니은과 리을이 옳지 않죠. 정답은 그래서 니은과 리을. 그래서 4번입니다. 다음 37번입니다. 자,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투자 지출을 증가시키면 경제 생산 능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경제 성장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저축률을 낮춘다라고 하는 것은 저축을 덜하고 대신 소비를 더한다 이 얘기인데, 자, 이게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소비를 더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국민소득이 증가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저축을 낮게 하면은 그만큼 투자의 재원이 부족해져서 결국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을 저해합니다. 자, 교육 투자 지출, 인적 자본 증가, 새로운 기술 개발 당연히 맞는 표현이죠. 자, 우리 그래서 정답은 요거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요건 오타고요. 4번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 38번입니다. 자, 이러이러했었을 때 솔로 모형의 균제 상태 조건을 이용해서 균제 상태에서의 1인당 소득과 1인당 소비 수준을 구해라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총 생산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1인당 생산 함수는 자, 루트 K로 이렇게 주어져 있다는 거 아실 수 있을 것이고요. 자, 솔로 균제 조건은 자, 1인당 자본의 증가 요인과 자, 1인당 자본의 감소 요인이 같을 때 솔로 균제 상태가 달성되죠. 자, 요거는 루트 K이고요. S가 얼마입니까? 0.4네요. 자, 0.4 루트 K가 N이 얼마입니까? 자, N 얼마죠? 자, 보시면요. 문제에서 인구 증가와 기술 진보 없다고 했으니까 자, 요거는 0입니다. 그리고 D가 0.2로 주어져 있죠. 그래서 얘가 0.2K가 됩니다. 자, 요거 양변에 10을 곱하면 4가 되고 얘가 2가 되는데 2로 나누어주면 2가 되죠. 양변을 제곱하면요. 4K가 K제곱이 되니까 1인당 K는 4가 됩니다. 자, 그러면 1인당 국민소득은 루트 K인데 얘가 4니까 2가 되겠죠. 그래서 1인당 국민소득은 2예요. 그런데 그중에서 40%를 저축하니까 60%를 소비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1인당 소비액은 1.2가 됩니다. 다음 39번입니다. 보호무역을 옹호하는 주장의 근거가 아닌 것인데 자, 자유무역으로 하다 보면은 국가 안전에 대한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 요거 대표적으로 식량 안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중국에서 쌀을 수입해서 먹는 게 더 쌉니다. 국내 생산보다 수입산 쌀이 더 싸요. 그래서 우리가 국내에서 자국에서 농업을 하지 않고 전부 다 외국에서 쌀을 사다가 먹는 경우에는 금전적으로 이익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나중에 혹시 우리가 중국과 전쟁을 하게 되면 중국이 우리한테 쌀을 안 팔겠죠. 그러면 우리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호무역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내 농업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농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관세를 부과하면 사중 손실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자유무역에 대한 옹호 근거예요. 관세와 같은 보호무역을 하지 말고 자유무역을 하자라는 것인데 2번은 그래서 오답이 됩니다. 자, 나머지 내용들은 전부 다 맞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내용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0번입니다.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먼델 플레밍 모형에서 정부의 재정 긴축이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먼델 플레밍 모형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BP 곡선이 이렇게 있다고 하고 IS가 이렇게 있고 LM 곡선이 이렇게 그려진 상태에서 정부의 재정 긴축이 있다라고 한다면 IS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게 될 겁니다. 자, IS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균형점 여기가 되죠. 그런데 환율제가 뭐냐면 고정환율제예요. 고정환율제. 자, 그래서 이자율이 내려가기 때문에 이자율이 내려가게 되면 자본의 유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외환시장에서 자본의 유출이 발생하게 되면 원래는 외환시장이 이렇게 균형 상태였었는데 환율이 여기에서 고정되어 있는데 외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요 D가 이렇게 이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죠. 자, 그러면 환율은 원래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자,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고 환율을 계속 요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외환의 공급을 늘려야 돼요. 자, 외환의 공급 구선이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해서 그래야지만 환율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외환의 공급을 늘리려면 누가 이 역할을 해야 돼요? 중앙은행이 외환을 공급해야 돼요. 갖고 있는 외환을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각각 갖고 있는 달러를 내놓으면 대신 원화를 다시 가져오게 되겠죠. 달러를 팔았으니까 달러를 내어주고 원화를 흡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내 통화량은 감소하게 돼요. 국내 통화량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LM 곡선도 이렇게 좌측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자율은 돌아오고 국민소득은 종전보다 감소하게 돼요. 자, 우리 그래서 IS 곡선 좌측 이동이고요. 국민소득 감소 2번이 맞고요. LN 곡선 좌측 이동이고 통화 공급은 증가하게 되는 게 아니라 감소하죠. 감소하니까 LN 곡선 좌측 이동하고요. 자, 우리 원화 가치는 불변이에요. 원화 가치는 불변입니다. 왜냐하면 환율이 불변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정답은 그래서 2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3년도 감정평가사 경제학 기출문제 해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